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IMF의 경고, IMF의 2025년 경제전망 보고서에 기초해서 이 메시지, 어떤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 규칙이 사라질 것이다. 기존의 경제 질서가 붕괴되고 다른 경제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또 2025년에는 더 불확실해질 것이다. uncertainty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 보고서가 올라가 있는 그 홈페이지의 대주제가 세계 경제 성장 국면이 다이버전하다, 제각각 따로따로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다이버전 and uncertain, 역시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이 다이버전하고 uncertain하다, 이게 어쩌면 IMF가 설명하고 있는 2025년 경제의 하나의 키워드가 될 텐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또 IMF 안에 있는 그 블로그에도 이 해당 내용들을 담고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as one cycle ends, 기존의 경제 사이클이 끝났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제 사이클이 시작됐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amid growing divergent, 따로따로 제각각 흘러가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 사이클이 시작됐다. 그럼 기존의 경제 질서는 다소 무너지고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겠구나 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growth divergence,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견조하고 중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세계 경제가 같이 성장하고 같이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 아니라 따로따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이 따로따로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느 국면에 해당될까요? 또 이 크로스 다이버전스가 계속되고 있고 더 와이든된다, 더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 팔러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또 다시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물가 상승률이 좀 잡히는 모습인데 또 어떤 나라는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거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하는 일까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이 표지 문구 기억하시면서 결국 IMF가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이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2025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더 포스트 팬데믹 이코노믹 사이클,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었던 그 경제는 이제 끝나고 있다.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었죠. 그리고 21년 기저효과로 반등했죠. 그리고 다시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주저앉았지만 2024년까지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여전히 상존했지만 25년부터는 이제 팬데믹 국면은 끝나고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예요. 팬데믹의 충격 때 인플레이션율이 급감했었죠. 그 이후에 정말 41년 만에 초래된 고물가가 등장했었죠. 그리고는 이제 25년 상당히 세계 주요국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물가에 근접하게 왔기 때문에 역시 물가라는 면에서도 성장이라는 면에서도 양쪽 면에서 어느 면에서 봐도 이제 포스트 팬데믹 이코노믹 사이클, 그러니까 20년부터 24년까지의 5년 동안의 그런 사이클은 마감하고 25년부터는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동안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워낙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 그죠? 그리고 22년의 러우 전쟁, 그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초인플레이션이 등장하죠.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죠. 기억하십니까? 22년에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던 거. 고물가에 따른 압력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충격들을 경험했죠. 중동전장까지죠. 이런 것들이 우당탕탕하게 영향을 받고 이제 세계 경제는 과거의 고성장을 못하고 이제 2023년, 4년, 5년 연속 3%대 초반 성장률을 유지한다. 저성장 고착화돼 버린다. 라고 의견을 드렸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IMF도 OECD도 월드뱅크도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장기 평균 성장률이 있는데 그 장기 평균선을 크게 밑돈 채 저성장 고착화된 가운데 계속 세계 경제가 운용된다. 특히 이 IMF와 OECD는 상대적으로 구매력 평가 기준의 GDP를 추계하고 있고 월드뱅크는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GDP를 추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성장률을 맞바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IMF와 OECD는 같은 기준의 성장률 전망치고요. 월드뱅크는 다른 기준의 전망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기조적인 흐름 면에서 세계 경제의 장기 평균선을 크게 밑도는 저성장 고착화된다. 팬데믹 경제 위기 때처럼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긴 하는데 저성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저성장에 늪에 빠진다라는 전망인 겁니다. 이게 기존의 사이클을 마감하고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법한 상황입니다. 제가 2025년 경제전망서를 발표할 때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께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2025년은 항복점의 시대다.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다 보니까 이 항복점이라는 이 점이라는 키워드는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해 보자. 그리고 그 점들을 이으면 2050년 전망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이으다 보면 그게 하나의 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5년을 항복점이라고 표현한 것은 물리학에서 갖고 온 용어죠. 작가적 감성으로 표현한 겁니다. 물리학에서 이 철사를 살짝 힘주면 구부러지다가 힘을 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살짝 힘만 준다면. 근데 너무나 강한 힘을 주어져 버리면 그 강한 힘이 주어진 다음에는 다시 제자리로 못 돌아가요. 여러분 그 세탁소에 옷 맡기면 이 철사로 된 옷걸이 받으시잖아요. 그거 구부렸던 기억 있으십니까? 많이 구부리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원상태로 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항복점의 시대다. 항복점이라는 것은 힘을 다시 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의 힘이 주어졌을 때 20년부터 24년까지 워낙 우당탕탕하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완전히 뒤틀려서 예전의 사이클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저성장이 만연해 버린다. 고착화돼 버린다. 라는 의미로 항복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바로 그런 시대라고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재밌게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압력이 재점화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2020년, 21년까지 전개되던 천연가스의 가격이 아예 22년에 폭발적으로 치솟고 나서 점차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으나 충분히 둔화되지 않고 24년 들어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재점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유럽에서 이 천연가스 가격이 높게 치솟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미국과 유러피언 국가들의 한파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전달되는 이 가스관을 잠갔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자 하면서 스스로 천연가스를 대체할 만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늘리고 또 미국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를 늘리고 하는 이런 여정을 밟아 나가면서 러시아에 의존했었던 그 가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아예 형성돼 버리는
그러니까 영원히 천연가스 가격이 과거의 낮은 상승률이 아니라 4, 5% 수준의 높은 성장률 체제로 전환된,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 또 생활비 무게를 더 가중시키는 그런 압력으로 존재하는 그런 재부각되는, 재점화되는 국면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보세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선진국에서 이 물가 상승률이 그냥 제로 물가 상승률보다 낮았어요. 디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을 때였어요. 근데 24년 에버리지는 그냥 그것을 아예 상회하는 전혀 다른 인플레이션율 상황에 놓인 거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국면인 거죠. 과거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지는 않지만 이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경제를 억압하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선진국뿐만 아니라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서 21년까지의 평균 인플레이션율과 비교해 보면 단연 높아져 버린 이 인플레이션율에서 점차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압력의 재점화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또 여러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게 상당한 생활비 부담을 가져다주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본 경제전망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 뭐죠? 다이버전. 다이버전한 그로스가 전개된다. 제각각 경제가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일단 성장률 면에서 미국 경제는 어때요? 날아갑니다. 날개를 다른 듯해요. 그런데 유로존 어때요?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2025년 경제 전망치가 있었는데 종전에 24년 1월에 전망했을 때는 그래도 한 1.5%를 상회하는 성장률이었을 텐데, 유로존 빨강색입니다. 근데 25년 1월 1년 만에 봤더니 사실 그 정도 성장률은커녕 1% 성장도 좀 어려울 것 같아. 전망치를 계속 낮춰나가요. 반면 미국 경제 전망은 25년 경제에 종전 24년 1월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그래도 한 1.5%를 소폭 상회하는 1.78% 성장하지 않겠어? 25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많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년 1월 들어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1년 전에 봤을 때는 좀 어두울 것 같은데 갈수록 미국 경제가 다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100m 전방에서 볼 때는 제가 나쁘지 않게 생겼었는데 바로 코앞까지 와서 보니까 절대 못 봐주게 생긴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가까이 와서 보니까 또 생각했던 기대를 깨트리는 거죠. 유로존은 그런 거예요. 근데 100m 전방에서 봤을 때는 썩 그렇게 멋있지 않았는데 코앞에서 보니까 와, 의외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와 유로존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갈수록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되거나 다른 국면으로 전개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이버전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움직임입니다. 또 여러 선진국들, 미국과 유로존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들, 한국이나 일본이 포함되겠죠. 이들 국가에 대한 전망치도 다소 하향 안정화 시키는 그런 모습, 다이버전한 그로스의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추가적으로 성장률을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면 중국 경제 보세요. 중국 경제와 중국을 제외한 이머징 컨트리를 보세요. 어쨌든 성장률이 2019년보다 2024년 부쩍 올라간 나라들, going up, 그리고 부쩍 내려간 나라들, going down, 두 개를 분류해 보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은 2019년 성장률 3.5% 수준에서 4%에 가까운 성장률로 급격히 성장세가 올라갑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2019년 성장률 고작 2% 초반대에서 이제 2024년은 2% 후반대를 향해 갑니다. 생각보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성장률보다 높게 성장세가 유지되는 모습으로 고잉 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과거의 성장률 6.5% 수준에서 아예 4.3% 수준으로 내려오죠. 역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들도 성장률의 레벨이 떨어지죠. 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 중에서 대표격인 독일, 과거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는 2024년 성장률 자체가 완전히 둔화되죠. 이게 다이버전하다고요. 세계 경제가 같이 상승 국면, 하강 국면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는 상승 국면을 계속 가져가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IMF의 경제 전망, 월드뱅크의 경제 전망, OECD의 경제 전망서를 볼 때마다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즉시 분석해 드렸고, 지난주에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의 함의를 여러분께도 전달해 드렸지만 이게 공통된 게 뭐냐면 다이버전 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이버전 하냐? 미국 나홀로 스트롱, 그리고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같은 서남아시아가 굉장히 강하게 스트롱하게 전개되고, 중국 점차 성장 둔화, 독일 점차 성장 둔화, 선진국 성장 둔화, 이런 모습이 전개된다. 그래서 이런 세계 경제의 다이버전트하게, 이게 한국어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제각각 흘러가는 성장 국면, 이런 국면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의 돈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나는 어떻게 신시장 진출을 할지, 나는 어떻게 신규 투자를 단행할지, 이런 관점에서 이 다이버전한 그로스, 이것은 정말 이 세계 경제를 조망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함양해야 될 방향성 아닌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역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the US exceptionalism, 미국 예외주의. 미국 예외주의라는 얘기는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돼 버리는데 미국은 예외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5.2, 4.8, 4.6 성장 둔화가 이어집니다. 뭐 중국 경제가 망했다,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는 없구나, 이렇게 IMF는 중국 경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 볼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 같은 나라 23년, 24년 연거푸 역성장했는데 25년 성장해봐야 고작 제로 성장. 유로존 경제 보세요. 그냥 제로 성장. 이렇게 중국도 성장 둔화, 유로존도 성장 둔화, 독일 성장 둔화의 대표격, 이런 모습이 전개되는데 미국 보십시오. 미국 경제는 나홀로 성장 속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랑 일치하는 겁니다. 2024년 7월 미국 경제는 25년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24년 10월 들어서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그리고 25년 1월 들어서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성장률을 계속 상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는 23, 24, 25, 2.9, 2.8, 2.7 굉장히 견조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라는 GDP 1위 국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를 훨씬 상회하는 고성장세를 여전히 유지한다. 그런 배경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미국으로의 돈의 쏠림이 이어진다. 그리고 25년 들어서도 추가적으로 돈의 쏠림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배경 한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전망, 이렇게 볼게요. 시장은 향후 통화정책 기조를 어떻게 보고 있나? 그러니까 미국은 통화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로존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완화의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이게 뭐를 뜻합니까? 그러니 시장 금리가 미국은 높게 유지되고 유로존은 낮게 유지되는 거죠. 미국과 이머징 마켓, 신흥국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미국은 더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할 것 같고,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낮은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같죠. 그러니까 그게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은 강달러 뉴노멀을 야기하겠죠. 강달러 뉴노멀 속에 많은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겠구나 하면서 미국으로의 돈의 이동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24년에도 미국으로의 돈의 움직임이 일었었지만 25년에도 그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그게 결국 미국의 주식시장을 탄탄하게 만들고 미국 기업들의 자기 자본 비율을 끌어올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더 신규 R&D 투자를 단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 기대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현재에 투자하세요? 미래에 투자하세요? 미국 주요 기업들과 한국 주요 기업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누가 더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가를 가지고 봅니까? 그거는 현재도 아니고 사실은 과거 데이터 아닙니까? 그럼 미래 기대라는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실 텐데 그 미래 기대를 보여주는 방법이 뭐예요? R&D 투자잖아요. 근데 미국의 이런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높은 자기 자본금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 한 해 정부 R&D 예산이 30조 정도 또 민간 R&D 예산이 90조 정도 한 해 전체 R&D 예산이 120조 정도 된다고 한다면 미국을 대표하는 한 10대 테크놀로지 기업들 이들 한 개 기업의 R&D 자금이 쏟아붓는 R&D 투자 금액이 우리나라 한 해 전체 120조에 달하는 R&D 자금을 넘습니다. 계속 이 기업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 가치를 제시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돈이 더 쏠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또 미국 예외주의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이버전트한 흐름이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정리해 보실 수 있겠고 여기에 하나 더 더한다면 uncertain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 uncertain합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어떻게 단행될지 모릅니다. 취임사 때 지난주죠? 취임사 때 분명히 트럼프는 관세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세 당장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당장 관세 정책을 드라이브로 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2월, 지금 2월이죠? 3월, 4월 그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중국과 결투를 하겠다. 멕시코 하는 짓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 한국 너네 나라 왜 공장 옮기려다가 공장 안 옮겨. 언제든지 행정명령에 사인하면서 또 관세 전쟁의 선전포고를 내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무역 정책이 너무나 불확실하다. uncertainty죠. 그 uncertainty의 레벨은 사실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비교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OECD 경제전망보고서 지난 24년 12월 보고서에서도 트레이드 팔러시의 uncertainty가 지난 어떤 때보다도 높다. 심지어 트럼프 1기 때보다도 비교가 안 되게 높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관세 전쟁을 단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으름장만 내걸고 기업들아 미국에 공장 줘 그러면 관세 도입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도대체 어떤 갈피로 트럼프가 움직일 것인지 감을 잡기가 어렵죠. 그게 바로 uncertainty 아니겠습니까? 결국 OECD의 경제 전망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밖에도 fiscal policy에 대한 uncertainty,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 재정 정책을 단행할 것인지 정말 무책임하게 부채 이만큼 끌어다가 적극적인 완화적인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인지 베센트라는 인물은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닐 텐데 정말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역시 그런 재정 정책 관점에서의 경기 부양책 관점에서의 불확실성도 상존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2025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런 불확실성들 또 다이버전트한 그로스 행보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적하고 그런 경로에 맞게 그런 경기 판단에 맞게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 두 권의 책, 2025년 경제전망, 또 트럼프 2.0,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그 전반적인 경기 판단의 흐름을 좀 갖추시길 좀 바라겠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오피셜 클럽, 제가 고정 댓글 상단에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 노크해 보셔서 정말 매일 또 매주 또 매월 줌 수업이나 온오프 특강을 통해서 그런 방향성을 함께 팔로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저와 함께 하는 것들 추천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